컨버그는 자개성 성격 장애의 예후에 관련된 9가지 항목을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울과 애도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분석 치료에서 가지는 2차적인 이득, 죄책감에 대한 전이 잠재력과 편집적 분노에 대한 전이 잠재력, 승화 잠재력의 질, 초자 통합의 정도와 유형, 예외적 성격의 자기애적 만족을 허용하는 삶의 상황, 충동 통제와 불안에 대한 내성, 1차 과정적 사고로의 퇴행, 그리고 치료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치료에서 2차적 이득. 불행히도 어떤 사회적 전문적 조건은 분석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강한 2차적 이득을 주게 된다.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주어야 할 것을 분석가에게 훔치는 방어적 기제는 이러한 학습 상황 속에서 아주 큰 강화를 받는다. 이는 분석가에 대한 시기심과 분석가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어떤 성직자가 문란한 성행동 때문에 분석을 받게 되었다. 그는 분석이 주는 전망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했는데, 즉 분석이 그가 종사하는 전문 분야의 교육면에서 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득은 풀기 어려운 저항이 된다. 즉 분석을 배우는 것에 대한 만족 때문에 기재의 분석가를 깔보는 마음과 자신을 내담자로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 잘 보상된다. 정신분석연구소의 수련기 분석가는 자기애성 성격 구조 요소는 안 되지만, 용케도 어떤 수련기 분석가는 이런 성격이어도 정신분석 훈련이 허용될 수 있는데, 특히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자기애성 성격은 독창성과 지적 호기심 덕분에 아주 전도가 유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련기 분석가는 분석에서 비록 정서적 공허감이 지속되어도 계속 분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애적 특징에 뚜렷한 변화가 없이 용케 훈련을 마치기도 한다. 정신분석가가 된다는 궁극적인 만족감이 줄 수 있는 분석가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을 충분히 가릴 수 있었고, 수련기 분석가는 분석가에게 의존할 능력이 없는 것과 기본적인 구강 공격적 갈등 수준에서 충분한 전이신경증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것이 건드려지지 않은 것이다.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지닌 대부분의 수련기 분석가는 궁극적으로는 분석 치료를 그만둔다. 그들이 연구소를 졸업하여도 그렇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담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그들에게는 지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차적 이득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2차적 이득 자체가 하나의 철저한 방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교육 분석에서 흔히 드러나는 현상이죠. 교육 분석이 내담자로서 정말 자기 문제 이슈를 이렇게 확실하게 분석을 받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고, 마치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를 그 기법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자기 이슈는 전혀 부각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리고 굉장히 지적 능력 있는 분들 중에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거나 정서적인 자양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분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 때문에 정신분석 연구소에 들어와서 어쩌면 수련기 거쳐서 분석가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정신분석을 하다 보면 10년씩 공부들을 하는데, 이분을 나중에 분석가 자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계속해서 노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웬만큼 정신분석 수련을 마치면 졸업을 하는 사례들이 생기는데, 졸업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정신분석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자기 스스로의 정신분석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기의 분석 경험이全면한 분석 경험이 아니고, 내가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한 교육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단지 앞으로 다른 사람을 교육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이런 지적인 작업으로 이게 잘못 방어가 일어나 버리면 이분은 자기의 정서나 생각을 다르게 드러내지 않는 이런 끊임없는 방어 형태로 어떤 이분의 수행기가 가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그분을 분석하는 분석가도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과정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분이 실제 분석가가 됐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임상에서 계속 성공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역전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편한 정서를 감당을 못하니까 어쩌면 분석가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커리어로 계속 정진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제가 졸업생들을 조금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정서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별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지적인 능력 부분에서 더 뛰어난 분석가, 또 한 분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뛰어난 분,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 이렇게 대별을 하게 되면 실제 임상에서는 둘 다 다른 부분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쪽이 더 중점이냐에 따라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 분석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롱텀으로 보면 정서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더 힘든 케이스를 잘 치료해내지 않느냐, 더 상담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찰이에요. 근데 이건 뭐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정신분석의 라이프 코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지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좋은 라이프 코치나 분석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상담가가 충분한 공감 능력,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통찰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다른 분을 돕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죄책감에 대한 전이 잠재력과 편집적 분노에 대한 전이 잠재력. 리비에르는 이런 내담자는 분석가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견디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깊이 묻혀 있지만 언제나 있는 무의식적인 죄책감 때문이다. 반면에 로젠펠드는 기저의 편집적 소인과 강한 구강 가학적 전이가 뒤에 있어 내담자가 의존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기애적 내담자는 기저의 전이 잠재력이 모두 제각각이다. 일단 전형적인 전이 방어로서 분석가와 마술적이고 자기애적으로 융합하고 독립적 인간으로서 분석가를 평가절하하며 이와 함께 분석가에게 진정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투쟁이 풀리고 나면 어떤 내담자는 전이에서 강한 편집적 반응을 보이지만 반면에 다른 내담자는 그가 분석가에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약간의 죄책감과 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들의 이전 발달력에서 의식적인 죄책감의 증거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이 두 번째 유형의 내담자가 전이에서 순수한 편집적 반응을 경험하는 유형보다 예후가 훨씬 좋다. 4. 승화 잠재력의 질.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창의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내담자가 이런 점에서 전혀 역량이 없는 내담자보다 예후가 좋다. 간혹 이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만 내담자의 관심과 야망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다면 이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고대 예술의 수집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오랫동안 환상을 보고했으며 도자기 및 자기류 용품을 소유한 사람들을 매우 시기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과 삼류 모방품을 구별하는 데 완전히 무능했으며 품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고 알려하지도 않았다. 요컨대 그는 단지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처럼 집을 꾸미고 싶었고 그들이 꾸미는 집을 시기했었다.
필자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적 부와 관련된 그의 주된 야망이며 단지 피상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내담자는 실존 철학에 관심을 보여서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월의 치료가 지난 후에 드러난 것은 그가 이 특정한 철학을 대중적으로 알린 몇 권의 책만을 읽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내담자는 많은 양의 독서와 정규 교육을 요구하는 매우 높은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시험에 필요한 이상은 어떤 것도 읽지 않았고 일단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이 마지막 사례의 경우 일단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기심의 문제가 분석되자 내담자는 그가 전에 읽었던 것에서 읽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그 자신의 분석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방금 언급한 이 모든 사례에서 내담자들은 피상적으로 특별한 재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화 잠재력이 낮았다. 다음에 몇 사례는 승화 잠재력이 더 높았고 예후가 더 나으리라고 전망할 수 있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충동적으로 결혼한 내담자는 상인이었는데 역사에 흥미가 있었다. 그의 관심은 진실한 것으로 보였으며 그에게 진실한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 그는 이 분야에 정말로 깊이를 획득했지만 자신의 성취를 평가절하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어떤 것이든 성공하면 다른 사람의 시기가 이를 파괴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다른 내담자는 아마추어 음악가였는데 그가 피아노를 칠 동안은 자신에 관해서 좋았던 것이 수면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언급하였다. 그에게 음악은 신비하지만 이상적인 동반자였던 것이다. 내담자는 그가 음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거나 연주할 때면 언제나 선함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믿음이나 신뢰가 재확인됨을 느꼈다. 5. 초자아 통합의 정도와 유형. 필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자기애성 성격은 초자아가 잘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초자아는 주로 원시적이고 공격적이며 왜곡된 부모상의 파생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상적 자기와 이상적 대상상의 공격적 전조가 정상적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후기 단계의 초자아 탈개인화와 추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깊이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요. 그 부분 좀 읽으시고 나서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은 왜 들리는지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죠. 예. 그러나 이런 내담자는 어떤 영역에서는 탈개인화되고 추상화된 초자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들은 돈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이나 정서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타인과의 일상사에서는 정직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사소한 전통을 깨었을 때 죄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담자는 최소한의 양심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예우가 좋다.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뿐 아니라 분석가에게도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내담자는 예후가 나쁘다. 반사회성 성격 구조는 이런 초자아 발달의 극단적인 형태를 나타내는데 가장 예후가 좋지 않다. 반사회성 성격이 분석 치료에서 절대적으로 가망이 없음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자기애성 성격과 반사회성 성격 간의 연속체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반사회성 성격은 병리적 나르시즘의 극단적인 형태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통합된 초자아가 완전히 결여된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강박적 성향 양상을 띠는 자기애성 성격은 예후가 좋다. 그래도 자기애성 내담자의 강박적 특성은 진단하는데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강박적인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아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자기애성 성격의 경우에 그렇다. 이들의 사고의 과정은 매끄럽고 차가우며 정서적 반응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강박적 특징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강박적 성격에는 강렬하고 깊은 정서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불안한 순간에 그리고 정서적 갈등의 대체물이 나타나는 순간에서다. 예를 들어 강박성 성격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고 겉으로는 매우 차가워 보이지만 타인의 정서적 깊이를 놀랄 만큼 잘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애성 성격은 빠르고 일시적인 피상적 감정을 나타내지만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정서적 지루함과 무관심이다.
예외적 성격의 혹시 자기애성. 여기에서 아까 우리 한주연님이 이 챕터 이 부분 초자 통합의 정도와 유형에서 관심 가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얘기 조금 나누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아니 그냥 저는 단편적인 제 관찰의 결과 같은 건데요. 네. 그 예술대 학생들이나 그 동료들이나 선배들 중에 굉장히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그게 개인의 능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기애성 성격이, 제가 일관되게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자기애성 성격 중에 굉장히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다고 제가 느낌이 오는 그런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굉장히 경우에, 중요한 관찰이에요. 굉장히 예, 중요한 그런 경우, 관찰이죠.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느낌이 굉장히 부모 관계에서 초자 그 상이 잘못 형성이 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아이들한테 뭐를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해주도록 허용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부모로서. 네.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하는 게 편하잖아요. 지적을 하고 가르치는 부모상은 편한 건데, 걔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아, 이게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그거는 발단인데, 그걸 허용해주는 부모상이 된다는 거는 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허용해주는 그런 부모상이 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예, 근데 그 굉장히 강박적이고 자기애성 성격이 약간 강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방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제 느낌에 굉장히 부모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굉장히 엄격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모 관계상을 굉장히 잘못,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동료를 보면 굉장히 난폭한 부모가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분들의 발달 과정에서 특히 국왕기나 학문기 이런 단계에서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제 이런 장애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히스토리가 어쩌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보는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유연성, 내지는 창조적 접근, 그리고 그거는 본인의 심리 거기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유연성 자체가 그런 초자상이 잘못 형성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박적이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굉장히 그 정서적인 풍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그런 유연함을 갖지 못한다고 느낌이 올 때가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정서적으로 풍부한 부모한테 자라지 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딱은 얘기할 수 없지만 창조성과 어떤 심리적인 어떤 태도의 유연성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창조성은 자율성 속에서 오는데, 예. 그러니까 뉴아트가거나 어떤 보드라인적인 어떤 강박성이 있는 경우에는 쉽지가 않죠. 어떤 강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스러운 사고를 배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창의성이 어떤 자유스러운 배제된 창의성이라는 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혼이 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은 과학이나 인문학 쪽에서도 그런 능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로 예. 가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참으로 자기의 고유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예술이나 과학이나 어떤 혹은 우리가 영상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다 똑같다고 보여요. 그 자유스러운 부분
자기의 심리 내적인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어느 분야도 의미 있게 추구해 나가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뭐 딱히 그거를 딱 잘라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인문과학 쪽이나 이럴 때 학업을 계속 해나가는 힘 같은 것도요. 스스로의 호기심이나 탐구심이나 이런 활동에 의해서 그거를 지속해 나갈 때 좀 실력이 부족해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시기심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경쟁 관계나 이런 거에 의존해 갖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라서 꼭 그래서 그렇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아무튼 어떤 창조적인 역동, 어떤 호기심, 그리고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싶은 능력 같은 게 초자상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게 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업이나 무슨 다른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지속성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런데 이게 계속할 수 있는 힘 이런 데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저는 있어서 그 여기 실제 임상에서 하시는 그 치료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그냥 제 관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관찰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 분들 중에 어떤 면은 강박적인 분들은 참으로 자기가 조이풀하게 그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어려울 거고 과학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영성가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트루 셀프가 어떤 것을 추구할 때만이 정말 창조성이 나오고 그 스폰테이니어스한 어떤 조이풀리스 어떤 즐거움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어떤 탐구나 어떤 추구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쁨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시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을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큰 차이가 나죠. 6번 예외적 성격의 자기애적 만족을 허용하는 삶의 상황. 나쁜 예우를 만드는 내담자 생활 상황의 한 요인은 권력과 사회적 중요성, 존경에 대한 내담자의 요구를 행동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내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권력지향적인 자기애적 내담자는 이미 그의 직업이나 사회적 삶에서 그런 지위를 획득해서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정상적일 수도 있으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만성적 행동화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정신분석연구소의 수련기 분석가가 분석을 전문적 지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어떤 내담자는 분석관계 밖에서 이미 존재하는 배출구를 통하여 그의 병적인 자기애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 이를 통해 분석에서 괴롭게 느껴지는 좌절을 보상함으로써 그 결과 치료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다. 충동 통제와 불안에 대한 내성. 자기애적인 내담자는 보통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충동 통제력이 좋은 편인데 타협 편성이 일어나는 병리애적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몇 가지 영역은 예외이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충동 통제력이 아주 좋았는데 동성애가 행동화되는 기간만은 예외였다. 이 기간에 내담자는 매우 충동적으로 일시적인 파트너를 만나곤 했는데 그 정도가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법에 저촉될 위험을 감수할 정도였다. 이 내담자는 그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좌절시킬 때 느끼는 분노에서 도망가기 위해 동성애 경험을 이용했다. 나중에 그의 파트너를 갑자기 버리고 무시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적대적이며 경멸적인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를 나타내는 여자친구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전체 행동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이 여자친구, 어머니를 성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재확인하면서 그녀에게 복수를 했다. 이 사례에서 표면적으로 충동 통제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분석적으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특수한 방어 구조이다. 이런 내담자의 경우는 충동 통제력이 빈약하거나 아예 없는 내담자보다 예후가 좋은데 후자의 경우는 행동화하면서 충동 통제력을 상실하는 소위 혼란스러운 성격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성도착이 충동신경증,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과 결합한 사람들이다. 불안하면 곧 일반적인 행동화를 하거나 다른 증상이 심화되는 내담자도 예후가 조심스럽다. 즉 불안 내성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다. 8. 1차 과정적 사고로의 퇴행.
필자는 위에서 뚜렷한 경계성과 자기애성 성격 구조가 결합된 것은 정신분석 치료의 금기라고 제안하였다. 어떤 자기애적 내담자는 거의 증상이 없고 충동 통제력이 좋으며 심지어 불안 내성이 너무 낮지도 않지만 1차 과정 사고가 놀라울이 많지 표면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아주 잘 생활했지만 몇 년 동안 그에게 뭔가 예수님 같은 것이 있다는 즐거운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이런 환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올바르게 평가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매우 즐겁다고 생각했다. 치료가 시작되자 이런 환상의 강도는 점차 증가되어 내담자는 결국 그가 예수가 아닌지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퇴행하여 정신분열증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만약 그가 표현적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담자의 퇴행 가능성과 관련되어 또 다른 점이 있다. 뚜렷한 경계성 특징을 보이는 내담자, 특히 충동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불안을 견딜 수 없으며 1차 과정 사고 경향성이 있는 내담자는 비록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더라도 이런 사례에서는 정신분석이 금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겨나는 우울이나 정신병적 우울이나 심한 자살 시도로까지 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 모든 자기애성 성격은 심한 우울과 자살 환상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데 이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아 강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삶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아가 약한 이런 사례에는 지지적 심리치료가 권장된다. 메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된 내담자 중에서 심한 자기애성 성격 구조이면서 뚜렷한 경계성 기능을 보인 내담자의 경우 순수하게 지지적인 접근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 9. 치료 동기. 이런 내담자의 동기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이다.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 동기, 즉 증상을 없애고 싶은 소망 같은 것은 자기애성 성격의 내담자에게는 아주 거칠의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들은 사실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대로 분석에 들어올 수 있다. 완벽이 이들에게 증상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이들의 무기력한 정서적 삶을 근절하려는 소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치료 초기에 대답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라도 그가 공허함과 타인을 공감하는 데서의 어려움, 그의 내적인 차가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예후는 좋다. 내담자의 퇴행 가능성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컴버가 하는 얘기는 뚜렷한 경계성 특징을 보이는 내담자, 특히 충동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불안을 견딜 수 없으며 1차 과정 사고 경향성이 있는 내담자는 비록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더라도 이런 사례에서는 정신분석이 금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우울이 정신병적 우울이나 심한 자살 시도로까지 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 모든 자기애성 성격은 심한 우울과 자살 환상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데 이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아 강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삶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컴버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위험한 환자들은 정신분석적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분석적 치료라고 하는 것을 컴버는 계속해서 해석적인 치료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이죠. 어떤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퇴행 가능성인데 그 퇴행 가능성이라는 게 교과서에서 어떤 사람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지 않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치료해 나가면서 그것도 유동적이고 사람마다 다양한데 퇴행 가능성은 그래서 어쩌면 이런 자개성 성격 구조를 가진 분이거나 다른 성격 장애자들의 경우에도 특히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 혹은 정신적 어떤 레벨에 있는 내담자들은 항상 퇴행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건강한 퇴행 가능성보다도 치료 파괴적인 어떤 퇴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컴버그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이렇게 내담자를 보면 어떤 분은 바로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심한 분들은 행동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불안을 견뎌내는 힘이 없는 분들은 퇴행 가능성 때문에 정신분석적인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신분석적인 치료라는 개념을 컴버그식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신분석적인 치료라는 게 해석적인 접근뿐만이 아니고 공감적인 치료 방식들, 특히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해석적인 방식, 이 모두를 정신분석적인 치료 기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퇴행 가능성이 심한 분들도 얼마든지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치료, 컴버그가 보는 정신분석적인 치료 기법은 주로 해석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치료의 대상을 굉장히 한정되게 생각한다. 물론 일반적인 자아심리학자들은 이 보더라인 페이션트 자체도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컴버그는 상당히 그런 일반적인 자아심리학자의 영역을 넘어서 그보다는 치료할 수 있는 보더라인 환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분석적 정신분석 치료가 가능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개적 성격 장애자인 경우에도 정신분석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컴버그가 얘기하는, 여기서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하기 어려운 퇴행 가능성이 심한 분들도 현대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을 치료해 나간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의 대상을 현대정신분석에서는 모든 보더라인 환자층과 그리고 사이카틱한 환자층까지 이렇게 넓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여기서 정신분석적인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컴버그는 굉장히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따라서 치료 기법을 해석 중심으로 하는 치료를 정신분석적 치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분별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임상실제에서는 오는 내담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없어요. 실제 상당한 기간 이분들 실제 임상에서 이분들을 만나지 않는 한 이분의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분의 퇴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분의 불안 내성이 어떤 건지, 이분의 이고나 슈퍼이고의 통합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두 회기를 만나서 이렇게 진단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당한 기간 치료 과정 속에서 이게 점차 드러나는 건데, 마치 우리 이미 처음 만나서부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꽤 드러나 보여요. 실제 내담자를 만날 때는 처음부터 이분을 예후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다.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이런 부분이 드러나서 컴버그는 어떤 분은 바로 지지적인 치료를 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구별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환자를 치료하되 치료의 기법을 동일한 환자에게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할 때 해석적인 접근을 하지만 아직 해석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조이닝이나 미러잉 같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를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오랫동안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분이 해석도 수용해낼 수 있을 만큼 이고 스탠스가 강화되도록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의 일관된 공정으로 보는 건데 어떤 컴버그식으로는 이쪽 공정이냐 저쪽 공정이냐 처음부터 구별해내는 거죠.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의 환자인가에 봐서 당신은 저쪽이야. 여기 당신은 정신분석 치료고 다른 사람은 당신은 지지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또 어떤 분은 표현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이렇게 처음부터 구별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병원 세팅에서는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진단명을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프라이빗 세팅에서 일반 심리상담소나 정신분석 연구소나 개인 사무실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는 처음부터 감별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어떤 분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한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주 심해서 입원할 환자가 아닌 경우 입원 치료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환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방문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이면 대부분 그분들을 치료해 나가면서 이분의 치료 진정 과정을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은 치료하는 과정 속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미리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치료를 해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짧은 기간에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부터 식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교수님. 뭐 처음에 우울증, 공황증, 강박증 이런 거로 진단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성격 장애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에서는 PD라 그래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그래갖고 PD 그러는데 이게 이제 PD인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만나다 보면 짜증스러워요. 그래요. 괜히 사람을 건드리죠. 치료자를 괜히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들쑤셔 놓는 거예요, 정서를.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땐 슈퍼비전을 받고 만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저희 병원도. 근데 이제 제가 임상에서 진단을 한 건 아니지만 간혹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뭔가 일상에서 제대로 안 돌아갈 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거는 엄청난 불안인데 이 불안을 불안으로 느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불안을 다스리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렇죠.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법을 배우고 싶어서 또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완벽하지 않아서 화가 나 죽겠다.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옛날만큼 못하니까 내가 이제 기능이 다 됐다. 내가 교사로서 이것도 못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마지막 기로에 섰는데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회복되면 진행을 계속 할 거고 아니면 그만둘 거다. 이러면서 막 각오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와서 그 완벽함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취약함을 그렇게 완벽함으로 치장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대략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감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눠가 보자. 이제 이렇게 첫 세기전을 마쳤는데 저는 이 완벽주의가 우리가 얼뜻 듣기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라는 게 완벽주의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자개선 성격 장애자도 완벽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특수한 사람만이 자기일적이야. 저는 이러이러해야만 자기일적이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자기에는 다 있어. 자기일적인 거.
경중이 다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새롭게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이 사람이 앞에 와서 저한테 호소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쩌다 이 사람의 자아의 어떤 조직화라 그러죠. 어쩌다 이렇게 조직화가 돼 버렸을까? 이러면서 듣고 앉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해내고 있는 것과 그 네.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무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보니까 얼굴이 하얘신데 무슨 일 하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의사 선생님도 피부톤, 뭐 목소리, 뭐 이런 거를 갖고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첫 대면에서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들, 그분의 행동과 태도에 임상적으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구나.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극히 일부이고 난버벌 커뮤니케이션, 어떤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잘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례라는 것은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 스케치된 내용만 가지고 지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정서적인 단계가 어떤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임상에서밖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문자로 옮기는 순간 본인이 아무리 잘 표현해도 다른 사람이 그걸 공감해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언어가 가지는 한계들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그 오리엔테이션도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분들의 불안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 같은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데 정체성이 뭐냐? 저는 그게 느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갖는 어떤 느낌이 어떠냐. 이 부분을 간과하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탐색해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러면서 꼬셔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내담자분들이 처음부터 저한테 저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 하고 자세하게 쫙 풀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근데 그 느낌에 대해서 콕 어떤 던져 놓으면 이 사람들은 늘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볍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제 자기적인 환자분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치료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게 그러니까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인 정서가. 그래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환자들이죠. 굉장히 괴롭지만 그분들에게 주도권을 주어서 그분들 스스로 얘기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내가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걸 서제스션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토픽을 내가 선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분들이 어떠면 이분들은 자기 밖에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전이 속에서 비슷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분들에게 바로 해석적인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방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뉴라테고 환자 같으면은 그 얘기를 알아듣는데 이분들은 그걸 알아듣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공격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격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 파괴가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밖에는 처음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들, 우리가 잘난 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잖아요. 맞죠. 못 보죠. 자기의 거대 자기를 파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분들이 치료에 계속 머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저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기간이 상당 기간 가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자기애적 환자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비판이나 해석을 이 세상에서 제일 못 견디는 사람들이고요. 그 이유는 그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모래성을 쌓아놨는데 거기다가 제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구멍을 내거나 그거를 만져준다고 이렇게 손을 대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통찰이죠. 그분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그게 무의식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굉장히 제가 자기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누가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크리틱을 해준 거예요. 그거 네.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정말 길길이 뛰는 거예요. 난리가 근데 나요. 예, 거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참 자아나 자기가 정말 내적인 성찰로 이루어진 깊은 어떤 내용을 쌓아간 사람이라면은 그 비판이 굉장히 이게 고마운 건데, 고마운 내용이죠. 예, 그 사람한테는 그걸 뒤집는 걸로 보면은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게임 중독인 애들이 사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게임 안에서는. 그렇죠. 뭐든 다 근데 그렇죠. 예, 뭐든 다 할 수 없는데 딱 스위치 끄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허전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뒤집으면 있음과 아무것도 없음을 이렇게 뒤집는 그 딱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상에서는 또 다른 느낌을 얻으실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날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절하고 아까 자살 시도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잘난 모습을 완벽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왜냐하면 그게 허상이기 때문에. 전능감.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전능감. 그러니까 이 허상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지만 그 무의식 속에는 자기의 허망함, 아무것도 없음, 그 심연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카멘트를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그 카멘트에 대해서 그 좋은 게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분들이 없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쌓아놓고 있는 이 상이 바로 무너져 버리는 이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서제스션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바로 치료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완벽함과 정반대로 이제 그 전능감이라든가 이런 게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진짜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이분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무의식적으로는. 이분들이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두려워서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싸 안아야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분의 무의식이 너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존재하는 에너지를 거기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예후에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6번에서 나왔는 게 예외적인 성격 나온 자기적 만족을 허용하는 사회 상황 해가지고 권력 지향적이고 이런 사회적 중요성, 존경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허망한 권력일 수도 있는데 그걸 쥐어잡고 있고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는데 별로 존경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막 에너지를 가져가는 그 드라마 중에서 뭐죠? 뭐 펜트하우스인가? 보셨어요? 교수님 아실지 모르겠네. 네네네. 그 고위층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 풍장 같은 그건데 그 사람들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별 의미 없는 건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자기 미래를 걸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하나는 뭐냐면 그게 무너질까 봐 그게 두려워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려는 순간 이 사람들은 공격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한테도 공격하고 남에게도 공격하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을 대할 때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렇죠. 생각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무너져 버리면 이분들 도울 수도 없고 어떤 면은 굉장히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이분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마음 먹고 이분들의 상처를 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그를 공격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이분을 그냥 자기를 지탱할 수 없도록 넉다운 시킬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분들에게 해석적인 접근이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아까 그게 왜 훔치는 이야기 하면서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치료자가 되는 과정 속에 이런 사람도 되기도 하더라 할 때 그 사람들의 내용이 보면 결국은 그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쾌감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나르시스틱한 니드가 강한 사람들, 만약에 상담자가 자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누구도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지나치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담자와 관계에서 상담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공격성이나 어떤 경우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 중에 내담자를 공격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적 리드 어떤 여기서 자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적인 성향에 있으면 치료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질병을 갖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나이가 드시긴 했지만 그냥 집에서 움직이다가 어디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냥 그 넘어진 거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치료하기는 어려우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코로나에 감염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초창기에는 전혀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 내에서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내 옆에 있는 분 얘기가 자기 친구들 중에 자기가 아픈데 병원에서 집에 있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갔다가 나을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정말 자기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병원이라는 곳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심리 상담사들도 내가 이 사람에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자객적이어서 내가 자객적이라고 지적해주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통찰을 줬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의기양양해 하는 것을 해석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정서적인 이분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당신이 어린 시절에 당신 부모님하고 관계에 있었던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분의 성격 구조가 어떻든 당신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당신은 잘한다고 하고 당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지만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어떤 시기심 때문에 아니면 당신의 공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분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처럼 애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 와서 이런 비난을 자기의 주관적인 자아상은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또 가장 관대하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자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랜디오스한 이런 자기의 성격 장애자가 어떤 연유로 해서 왔는데 치료자가 당신 생각에는 가장 관대한 사람인 것 같아서 당신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라고 얘기한다면 내담자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